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이 자료가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지만 일단 중국 전인대 프리뷰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게 프리뷰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예, 뭐 일단 이미 다 뒤져본 거 아니야? 지방 정부가 1월달에 양회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예. 자체 전인대를 하는데 그거 31개 중에 2군데가 연기돼가지고 나머지 29군데의 정부 업무 보고를 다 봐서 다 뒤져본 거거든요. 예, 정리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제가 됩니다. 이런 리서치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이 생각보다 내수 쪽을 강하게 안 미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대결 구도로 확실히 가는 느낌? 예. R&D 쪽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그냥 안이하게 해석했던 거와는 좀 다른 상황? 그럼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생각보다 뭐 성장률이야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나쁘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요. 하여튼 쭉 들어볼게요. 오늘 이 자료는 매크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섹터 아이디어가 좀 연상되실 거예요. 시작하시죠. 네,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매년 2월 초 때마다 지방정부 양해를 갖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그 전인대 프리뷰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가 근데 좀 유난히 중요한 게 14차 5개년 기간의 원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용들을 얘네들이 풀어나갈까? 지방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결국 지방정부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31개가 발표를 하면은 그게 취합돼서 3월 달에 있을 중앙정부 양회에서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종합돼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좀 같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14차 5개년 때 뭔가 중국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5G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이러한 시장에 지금까지 모든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이번 자료를 통해서요. 어쨌든 올해의 경기 방향성보다는 저는 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봐주시면은 5페이지요. 예. 일단은 중국 지방 정부들이 발표한 GDP 목표치들을 갖다 놓고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목표치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림 1번을 봐주시면은 지방 정부들이 전년 목표치 대비는 상향된 지역들이 꽤나 많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19년 목표치랑 비교하면은 그림 2번처럼 16군데가 하향 조정을 했지만 이건 지역별로 이제 바라본 것이고요. 전 지역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면은 2019년 대비 0.1%포인트 성장률 목표치가 상향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경기에 있어서 지방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경기가 정상화되면 정상화될수록 기존에 뿌려놨었던 정책들도 정상화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3번을 갖다 봐주시면은 6페이지예요. 이 상번이 좀 의미 있는 그림이니까 나중에 자료 프린트 하셔서 꼭 좀 보세요. 네. 일단은 경기는 아직 확장세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유가의 기저효과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기저효과를 봤었을 때 이제 EIA에서 전망치를 갖다 낸 거를 저희가 추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 때가 아직까지 지금 상반기를 보면은 확장기까지는 더 남았다라는 거죠. 중국의 제조업 실질 금리를 갖다 역축으로 그린다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제조업이 있어서 비용 부담이 적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위로 올라가서 비용 부담이 적은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유가의 기저로 본다면은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밑에 하단에 중간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중국이 리스타킹을 갖다 많이 할 것이다라고 저 역시도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재고가 지금 현재 많이 안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과연 더 많이 쌓을까 나중에 이미 재고를 많이 쌌다는 거죠. 뭐 그동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재고가 결국에는 PMI를 갖다 후행적으로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도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기업들의 이익 측면에서도 그럼 여기서 좀 더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결과적으로 경기의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정상화로 이미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제일 하단 차트처럼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정상화를 갖다 계속 준비하려는 액션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미 작년 8월 달에는 인민은행이 부동산 디벨로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디폴트 우려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하려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 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약간 좀 긴축으로 조금씩 넘어가려는 발언들이 나와줬었거든요. 올해 연초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줬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방향은 어쨌든 불변이라는 게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부분이겠고요. 다만 이거는 올해의 경기 방향이고, 제가 중요하다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향후 5년을 위한 변화에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중국이 작년에 말했다시피 쌍순환 성장 전략을 딱 하겠다 했는데요. 쌍순환 성장 전략은 결국 내재화와 내수 확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앞으로 5년 동안 할 것인가가 좀 포커스일 테고, 이번에 6개 지방정부가 14차 5개년 기간 동안 GDP 목표치를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평균 6%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중속 성장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과연 그러면 어떤 변화를 갖다가 하길래 이렇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필요할 테고요. 즉 올해보다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쌍순환이죠. 그렇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중국이 생산 공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하겠다는 건데, 이 단어 때문에 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던 견해가 들이 늘어났어요. 그죠. 내수 확대라는 그렇죠. 문구 근데 자체가. 중국 다 내용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내용을 아니라는 게 길게 보면 그런데. 예,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요. 그게 우리가 좀 잘못 해석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좀 그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예. 몇 페이지죠? 페이지 9페이지 봐주시면은요. 루이스 전환점. 자, 이제 첫 번째, 결국에는 쌍순환 성장 전략에서 첫 번째가 바로 내재화 그리고 기술 진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중국이 신종호 팀장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루이스 전환점에 중국이 도달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었을 텐데요. 그러면은 제조업의 한계가 왔었을 때 중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는 R&D 투자를 통해서 총 요소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또는 내수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방어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중국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겠다라는 거죠. 10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6번과 7번을 봐주시면 올해 지방정부의 과업의 주요 우선순위들이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림 7번처럼 전년도에는 리스크 대응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면은 그림 6번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R&D 투자나 첨단 기술에 대해서 투자가 전면으로 나서졌다는 거고요. 내수 확대는 여전히 3위권에 좀 머물러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즉슨 중국이 결국에는 이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즉 그 무엇이 그림 8번에서처럼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지방정부들이 구체적으로 R&D 투자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15.2%를 갖다가 성장시키겠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한 거고요. 저장성 같은 경우에 14차 5개년 기간 동안 연평균으로 12%씩 성장시키겠다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주요 첨단 산업들 이런 것들을 갖다 성장시키겠다 했는데, 그럼 육성 산업을 갖다 보면은 결국에는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가고 R&D 투자가 올라갔었을 때 구간이 어떤 산업들이 혁신이 발생을 해서 이게 주가가 날아갔었던 구간이란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애들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제가 표를 갖다가 3번과 4번을 통해서 정리를 해놨지만은 표 3번에는 어떤 산업들이 있어서 R&D 투자가 들어가고, 표 4번에는 어떤 신형 인프라들 5G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 갖다 하는데 5G나 어떤 것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만 그림 9번에서처럼 지방정부가 어떤 산업들을 육성시키겠다는 것 갖다 좀 취합을 해보니까 반도체라던가 AI라던가 빅데이터라던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것들이지만은 이쪽을 중점적으로 계속 투자를 확대해서 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 본다면은 뭔가 산업을 갖다 놓고 보기보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쪽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켜서 성장을 방어하겠다라고 장기적인 방향 레이스로 달려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르게 보면은 미국이 계속 좀 민감해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계속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내수 확대 부분 같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데요. 내수 확대 결과적으로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주축일 텐데,
내수 확대는 단순히 올해만을 위한 내수 확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차 5개년 앞으로 5년 동안의 내수 확대라는 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페이지 14페이지 그림 10번에서처럼 지방 정부들은 올해 소매 판매 목표치들 갖다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미제시한 지역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 목표치들을 갖다가 전년 대비 상향을 했고 2019년의 목표치에도 거의 근접한 수준을 제시를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소비를 갖다 촉진시킬 것이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것이냐 살펴보니 플러스 알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였느냐, 주로 표 5번에서도 제가 넣어놨지만은 이들의 성장 전략은 해외로 나간 소비 수요를 갖다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서도 해외로 나간 소비 수요를 자국 내로 다 빨아 당기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가서 돈 쓰지 말고 국내에 돈 쓰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표 5번에서처럼 대부분 언급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국제소비센터를 우리가 짓겠다. 자국 도시 내 국제소비센터 짓겠다. 또는 상해시라던가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시내 면세점들 갖다 계속해서 지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뭐 하이난다오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있어서 14차 5개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놓고 봤었을 때 면세점의 매출 자체를 갖다 3천억 위안까지 확장시키겠다. 광둥성도 이 같은 방향 그대로 얘기를 해줬고요. 저장성 같은 경우에는 14차 5개년 기간 동안에 저장성에서 소비하자라는 캠페인을 갖다 펼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은 뭔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 잠시 해외에서 소비하지 말고 올해 이제 국내에서 소비하자가 아니라 14차 5개년 기간 동안 계속 우리가 내수에서 소비하자, 이렇게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방향성이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계속 자기들이 뭔가 플러스 알파의 소비를 갖다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자국 내에서의 소비 구조를 갖다가 뜯어 고쳐가지고 소비를 갖다가 이끌어낸다라고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예요. 소비를 갖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막 뭐 소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시내 면세점 아니면은 이제 도시에 있는 소비센터 건설, 이런 것들이 말은 되게 그럴듯해요. 내수 소비를 위한 것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소비 부양책을 하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느냐. 근데 그동안 보시면은 소비가 그로스가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더뎠거든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일까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교통 인프라 때문이라고 접근을 했었고, 중국 역시도 지방 정부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선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시간 도시생활권 교통혁명입니다. 결국 도시 간에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으면 모든 소비 인프라, 여가생활 인프라는 다 도시에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으면은 소비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림 12번에서처럼 주요 도시별로 교통 인프라의 인접성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45분 내 교통 인프라 인접성 비율이 평균적으로 45%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접성이 뭔가 개선된다는 건데, 지방정부에서 결과적으로 1시간 도시생활권 구축 계획을 갖다가 18페이지의 표 6번을 통해서 대부분 마련을 갖다 했고요. 여기서의 목적은 결국 그림 13번이나 14번처럼 13차 5개년 기간 때는 고속철을 갖다가 또는 철도를 통해서 지역 간의 물류를 갖다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면은 14차 5개년 기간에는 도시의 여가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와 도시 간의 지하철을 통해서 더욱더 소비를 집중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을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의 소비 구조, 즉 소비를 위한 내수 소비를 위한 인프라가 환경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작년에 시작했었던 양신 일중에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더 밀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될 가능성, 한 번 더 강조될 가능성이 저는 이번 3월 전인대에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더 강화될 것인가? 그림 15번을 봐주시면 17페이지에 위의 차트는 중국 발개위에서 인가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들입니다. 밑에 하단 차트는 구리의 RSI 지표고, 위에 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순이익이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산업재 순이익과 구리의 RSI가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말 즉슨 실제로 인프라가 인가가 되고
후행적으로 왜 인가된 기간이 있거든요. 실제로 착공까지 연결되는 그 기간을 고려했었을 때 산업재 순이익이나 구리 RSI가 움직이는 기간들이 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텀을 고려했었을 때 중요한 거는 작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인가된 사업이 대략 1.3조 위안입니다. 대다수가 지하철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올해 상반기 때 못해도 착공이 동계 3월달 동계 기간이라던가 전인대 이후에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떻게든 신형 도시화를 갖다 통해서 자기들의 도시화율을 끌어들이고 개발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중국을 이끌어왔던 게 부동산 개발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이끌어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올해도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좀 접근해 보면은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 1일 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디벨로퍼 하나가 또 디폴트 선언을 갖다 했고요. 그림 16번에서처럼 은행이나 금융업종을 갖다 제외한 중국의 올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부동산 건설 섹터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갖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의 그림 17번과 18번 봐주시면은 국내 회사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특히 부동산 건설 섹터 기준으로 만기 도래하는 구간이 가장 리스크 높은 구간이 1월부터 4월까지라는 겁니다. 왜? 이때 트리플 A 등급 이외의 회사채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겠고요. 그림 18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발행한 디벨로퍼들의 만기도래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달과 3월달 그리고 4월달이 조금 리스크가 높은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상황인데 그림 19번에서처럼 부동산 건설업의 실질금리마저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과거의 차트랑 비교하면은 위에 상단에 있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던가 부동산 굴삭기 판매 그로스를 갖다 같이 놓고 보면은 이게 딱 반대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업황 자체에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겠고요. 지금처럼 디폴트 우려가 좀 높은 구간에서는 이들의 그러면은 개발 사업이 조금 더딜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 부동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개발 투자가. 다만 중국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개발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왜? 이번 14차 5개년 계획이 그 다음에 지방정부 양해에서 내용을 갖다가 까보면은 그림 20번처럼 14차 5개년 기간 동안 목표의 도시화율을 65%까지 제고시키겠다는 거죠. 상주 인구 기준 65%, 호적 인구 기준 50%. 어떻게? 그림 21번처럼 결국에는 이제 호적 인구를 갖다 위해서 즉 농촌 인구들을 다시 한 번 더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100만 또는 80만 명의 농민공들을 갖다 다시 도시로 끌어들이게끔 하겠다라고 정책들이 나와줬고 이번에. 그러면은 이들이 주거할 수 있는 단지가 필요할 텐데 기존의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구도심에 있는 노후 주거단지들을 갖다가 개조 내지는 재건축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차 5개년 기간 동안 수혜받을 수 있는 가구 수 역시 400% 전년 대비 400% 확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전반적인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은 중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거단지 이제 프로젝트가 전년보다는 목표치가 조금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방 정부들의 목표치들이요. 다만 2022년부터는 조금 더 다시 또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수혜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방향성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신형 도시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주거난이 해소가 되면은 이게 소비의 시너지 효과로 발생한다. 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집을 사면은 다른 부자재 소비들을 갖다 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거는 루이스 전환점을 갖다가 전환점에서 R&D 투자를 확대해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을 올리겠다라는 건데 그 사이 동안 결국에는 공백이 있을 텐데 농민공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농촌에서 염가의 노동력을 다시 끌어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가기 이전까지는 그 완충 역할을 갖다 도시화율을 갖다 끌어올려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맥락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이번 자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릴레이를 위해서 큰 그림을 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올해만 놓고 보기보다는 좀 우리가 긴 그림에서 포커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조의 성장을 위한 뭔가 조금의 변화들이 나타났다. 또는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단순하게 3월 양회에서 어떨 것 같아요? 3월 양회 막상 그 기간이 되면 중국 전체적 분위기들이. 뭐 사실 3월 양회 때 기대감은 굉장히 높겠죠. 중국 내에서도 기대감은 여전히 높고요. 근데 일부에서도 지방정부 양회를 통해서 기대감을 우리가 조금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톤 다운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건데 약간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여기에 있다면 좋긴 좋은데 이건 더 높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가 한 이 정도에 있다면 그러니까 방향성은 저도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실제로 한 이쯤이 아닐까. 근데 그러니까 분명 기대치는 이제 분명 높은 수준인데 기대치 조정의 말이 나오던지 아니면 막상 그냥 있다가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게 나오던지 뭐 그걸 그쵸. 근데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기대치가 그쵸, 조금 하회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중국이 과거에 금위 때처럼 글로벌에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완전 그때는 자기들이 희생해가지고 글로벌 경제 살렸다면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했었던 후가도 그치. 있을 테고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기간 동안 피해가 발생했었던 걸 알기 자기들에 때문에 대해서 너무 기대 높이지 마. 뭐 이런 톤인 것 같은 나는 그렇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봤는데 너무 오버인가요? 뭐 그렇다고 근데 이제 친환경 쪽 인프라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쵸, 긍정적이거든요. 왜냐면 탄소 중립 정책이라던가 안에 지방 정부들이 발표한 뭐 태양광 인프라라던가 얼마 구축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그것도 근데 살펴보면은 내부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내재화잖아. 다 내재화하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내재화죠. 다 내재화 해버리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되면 중국과 미국이 좀 좋아질다는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실망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주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그거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심플하게. 사실 전인데도 사람들이 막연하게들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중국이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이것저것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저것 긁어서 그 구조도 바꿔보고 그런 분위기라고 봤었고요. 미국과 중국이 잘 대화를 나눠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서 시장은 뭔가 둘이서 뭔가 해낼 거로 보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신혼이잖아요. 그렇지. 예. 신혼 때 원래 사이 좋아.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해봤잖아. 아직까지는 좋잖아요. 원래 신혼 때가 제일 좋고 그 다음부터는 동지애적 관계로 변하는 거야. 왜 그래? 여기는 신혼인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아니야? 신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서로 같이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아니 뭐 최근에 제일 찝찝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에는 공조가 잘 됐거든요. 내가 최근에 이콘과도 그 녹음할 때 했었는데 잊지를 않아. 난 그때 런던 G20를 그때 중국의 희생은 아주 정말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해줬는데 그런 중국은 안 보이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봅시다. 뭐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좋은 내용이에요. 이거 자료는 저희들이 뭐 짧게 녹음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 데이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정리해뒀다가 또 그런 관련된 거 나오면 찾아보시고 그 뒤에 차트 보시면 중국 관련 여러 가지 차트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죠. 예. 예. 함께 고민하시죠.